아버지께서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을 때 삼촌과 고모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차지해버렸어요. 며칠 후 아버지는 두 번째 발작을 겪으셨죠. 저는 삼촌에게 돈을 부탁하러 갔지만 삼촌은 저를 집에서 쫓아냈어요. 아버지는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날 밤 제가 잠든 사이 아버지께서 꿈에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딸아, 이제 정의가 실현될 거야. 저는 그저 꿈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제 이름은 지은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성실하고 믿음직했던 분으로 말이죠. 하지만 정말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는 아마 저만이 제대로 알고 있었을 거예요. 조용한 분이셨지만 그 속에는 누구보다 깊은 인내와 헌신, 그리고 끝없는 희생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커온 시간은 마치 그분의 그림자 안에서 조용히 숨쉬는 시간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그림자가 사라지고 나니 남은 제 몫은 그분의 이야기를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모님이 결혼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태어났어요. 동네 사람들은 하늘이 늦게 주셨지만 복덩이를 주셨네라며 웃었지만 어릴 적부터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엄마가 겪어야 했던 고통과 아버지가 감내했던 무언의 희생을요. 아버지는 3남매 중 장남이셨어요. 그 아래로는 삼촌, 그리고 막내 이모가 있었죠. 하지만 세 사람 중 오직 아버지만이 온갖 집안의 책임을 짊어지고 살았어요. 단순한 형이 아니었고 어쩌면 아버지이자 어머니이자 온 집안의 기둥 같은 존재셨죠. 삼촌이나 이모가 무슨 부탁을 해도 아버지는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말이라면 늘 고개를 끄덕였고 그 무거운 부탁이 얼마나 큰 짐이 되었든 늘 조용히 짊어지셨습니다. 삼촌은 매주 아버지께 아이들 옷을 사달라거나 학교 등록금을 챙겨달라는 말을 했고 아버지는 그래, 알겠다는 말 한마디로 그걸 다 떠안으셨어요. 이모 역시 자주 아이들을 데려와 맡기고는 아무렇지 않게 돌아서곤 했죠. 어느 날은 울며 들어왔고 어느 날은 말없이 아이들 손만 쥐어주었어요. 엄마는 그런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셨고 처음엔 몇 번 말리려 했지만 이내 모든 걸 참고만 계셨죠. 그 모든 광경을 저는 아주 어릴 적부터 보고 자랐어요. 왜 우리 아버지는 늘 주기만 하실까? 왜 아무도 아버지의 말은 궁금해하지 않을까? 그런 의문들이 제 안에서 천천히 뿌리를 내렸습니다. 엄마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낮엔 아무 말도 없이 집안일만 하고 밤이면 마루에 앉아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셨죠. 가끔은 물에 손을 담근 채 몇십 분을 그대로 앉아 계시기도 했고요. 아버지는 그런 엄마를 아무 말 없이 바라볼 뿐이셨어요. 그 누구도 서로에게 화내지 않았고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어느 날 엄마가 참다 못해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이 모든 걸 다 알면서도요? 그러자 아버지는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이 모든 걸 다 알면서도요? 그러자 아버지는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내 가족이야. 고통스럽더라도 그걸 외면할 수는 없잖아. 그 말 한마디에 엄마는 더 이상 어떤 말도 꺼내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땅도 일구고 가게도 세우고 돈도 벌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걸 형제들에게 고루 나눠주셨죠. 무언가를 지키기보단 나누는 게 옳다고 믿으셨던 분이었어요. 어느 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 그렇게 다 나눠주면 우리한텐 뭐가 남아요? 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은아, 이건 다 하늘이 주신 거야. 하늘이 준 건 혼자 간직하면 안 되지. 함께 나누는 거지.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방 안에서 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되새겼어요. 정말이지 그렇게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지만 동시에 그 커다란 마음이 아버지를 얼마나 외롭게 만들고 있었는지도 왠지 모르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기에 아버지의 눈가에 스며있는 피로 엄마의 침묵, 그리고 집안을 감도는 무거운 기운까지 모두 다 느낄 수 있었다. 그토록 단단했던 아버지가 자기 형제들 앞에 끝없이 고개 숙이던 모습은 어느 날 나의 마음속에서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고 마침내
나는 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비로소 내 권리를 요구했던 그날, 삼촌에게는 그게 또 다른 이득의 시작이 되었다. 그날 아침, 엄마가 조용히 나를 깨우셨다. 지은아, 마당에 물이 흘러넘쳐. 부스스한 눈을 비비며 나가보니 수도꼭지가 망가져 있었고 마당엔 흙탕물이 흥건히 퍼져 있었다. 마당 한쪽에는 삼촌이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고 내가 다가가자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그래서 말했잖아. 너희 아버지한테 수도 바꾸라고. 내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더니 결국 이렇게 되는 거지. 나는 숨을 참고 차분히 대답했다. 삼촌이 예전에 저희한테 뭐라도 제대로 주셨다면 우리가 이런 것도 직접 해결했겠죠.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삼촌의 눈매가 날카로워졌다. 이야, 말대꾸까지 하네. 내 애비 닮았군. 그 사람도 늘 말은 안 해도 속은 다 드러나 있었지. 근데 그 양반은 적어도 입 다물고 살았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말할 권리조차 제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엄마는 점점 이상해지셨다. 문고리를 열어두고 멍하니 앉아있기도 하고 부엌에 들어가서 그릇을 만지작거리다 말없이 돌아서셨다. 엄마, 뭐 찾으세요? 모르겠다. 뭘 가지러 왔는지도 기억 안 나네. 어느 날은 머리를 풀어헤친 채 하루 종일 누워 계셨고 대낮인데도 잠든 엄마의 숨결은 유난히 깊고 무거웠다. 어느 날 밤 삼촌이 집을 나간 후 엄마가 한마디 하셨다. 이 집에 살아도 우리가 사는 것 같지가 않다. 나는 그 말에 울컥해서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언젠간 이 모든 것도 끝나요. 진짜로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쉽게 바뀌지 않았다. 그 다음 날 숙모는 엄마에게 모욕적인 말을 쏟아부었다. 접시 좀 봐요. 장님이 씻어도 이보단 나을 것 같네. 어떻게 이렇게 더럽게. 엄마는 묵묵히 그 말을 들었고 나는 손을 꽉 쥔 채 입술을 깨물었다. 집 안의 정적은 이제 고요를 넘어서서 우리 가슴을 짓누르는 무게가 되어버렸다. 며칠 뒤 삼촌이 식구들 앞에서 선언하듯 말했다. 더는 이 집에 못 있겠어. 시끄럽고 정신없고 마누라 말도 못 들어주겠고 나 그냥 나갈래.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래, 준비해줄게. 걱정 마. 그 말에 숙모가 재빨리 덧붙였다. 근데요, 우리 낡은 집에는 안 갑니다. 여기처럼 제대로 된 집으로 해주세요. 삼촌도 당당하게 맞장구 쳤다. 그래, 당연히 그 정도는 해줘야지. 그 뒤로 몇 달, 아버지는 몸이 아픈 것도 잊은 듯 땅을 알아보고 설계부터 공사까지 챙기며 삼촌을 위한 새 집을 마련하셨다. 이사날 삼촌 부부는 웃으며 짐을 쌌고 나는 생각했다. 이제야 진짜 조금은 편해질 수 있을까. 그런데 어이없게도 삼촌이 떠난 집은 더 조용해졌고 그 침묵은 점점 무서운 무게로 짓눌렀다. 며칠 뒤 엄마가 내 손을 붙잡고 낮게 말씀하셨다. 지은아, 아버지 혈압이 많이 안 좋아졌대.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동생들을 위해 모든 걸 내어준 아버지. 그런 분이 정작 자기 건강 하나 챙기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도 가슴 아팠다. 됐어. 며칠 쉬면 나아질 거야. 아버지는 그날도 똑같이 말씀하셨다. 자신의 건강 따위는 늘 뒷전인 분이셨지만 이번에는 어쩐지 그 말이 허공에 맴도는 소리처럼 들렸다. 도대체 동생이라는 사람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이기에 몸이 망가져가는 걸 알면서도 입 한 번 떼지 못하시는 걸까. 그 순간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저려왔다. 처음이었다. 아버지를 향한 내 감정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던 건 그건 사랑도 연민도 아닌 설명할 수 없는 묘한 슬픔이자 죄책감 같은 감정이었다. 그 주에 아버지와 함께 어떤 남자가 집에 왔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손에 들려있던 서류철을 보니 금세 알 수 있었다. 재산 관련 문서를 정리하는 사무직 사람이었다. 방 한켠에 앉아있던 아버지는 조용히 펜을 들고 무언가를 쓰고 계셨다. 그날 저녁 엄마가 물으셨다. 그 사람은 누구예요? 뭘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땅 좀 나누려고. 다들 자기 목숨 받아야 하잖아. 엄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다 조용히 물으셨다. 당신이 평생 일군 거잖아요. 시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것도 아닌데 왜 나눠요? 다 가족이잖아. 내가 안 주면
누가 주겠어. 며칠 뒤 삼촌이 다시 찾아왔다. 형님, 그 옛날 땅 있잖아요. 우리 이름으로 된 건 아니지만 그 땅도 좀 나눠주시죠. 애들 학비 때문에 팔아야겠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서랍에서 그 땅 서류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도장을 찍었다. 아무 말 없이 심장 한 조각을 잘라내는 듯한 눈빛으로. 그날 저녁 나는 시장에서 돌아오시는 아버지를 보며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걸음걸이가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계단을 한 발씩 오를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았고 손에는 잔잔한 떨림이 스며들어 있었다. 아버지, 어디 안 좋으세요? 아니야. 그냥 피곤한 거야. 하지만 그 말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밤이 되자 엄마가 나직이 속삭이셨다. 혈압이 많이 올랐대. 그런데 약도 안 드시려고 해. 그날 밤 나는 조용히 다락에 올라가 하늘만 바라보았다. 정말이지 이 세상에 침묵이라는 게 거래가 되는 걸까? 누군가는 이렇게 많은 걸 내어주고도 아무것도 받지 못한 채 남겨져야 하는 걸까? 그 다음 날 삼촌은 또다시 문을 두드렸다. 형님, 혹시 그 창고 자리도 나눠주실 수 있어요? 이번에 사업을 좀 확장하려고 해서요.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래, 내일 와. 서류 준비해둘게.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터뜨리고 말았다. 아버지,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뭘 더 주시려는 거예요? 왜 계속 그렇게 주기만 하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내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으셨다. 그 조용한 고개 숙임이 더 많은 말을 담고 있었다. 그날 나는 또 한 번 깨달았다. 관계란 단순히 주기만 한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가끔은 단호하게 거절해야만 지킬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 후로 집안은 더 조용해졌지만 그 정적은 오히려 더 무겁고 서늘했다. 엄마는 자주 창가에 앉아 텅 빈 골목을 바라보다가 어느새 그 자리에 기대어 잠들곤 하셨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재산은 몇 장의 서류 속으로 흩어졌고 가족이라는 이름은 남았지만 그 속은 비어 있었다. 그런데도 요구는 끝나지 않았다. 며칠은 평온한 듯 보였지만 그것은 그저 폭풍 전의 고요였을 뿐이었다. 삼촌은 여전히 매일같이 우리 마당을 드나들었다. 어떤 날은 물을 빌리러, 어떤 날은 묵은 이불을 찾으러 왔고 어쩔 때는 말도 없이 안방까지 들어와 앉아 있었다. 그 모습들을 보며 나는 속이 서서히 갈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아무 소리 없이 그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안으로 성큼 들어왔다. 문틈 사리로 몰래 지켜보던 나는 그녀가 곧장 아버지의 침대 곁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보았다. 오빠, 우리 얘기 좀 해요. 더는 숨기지 마세요. 아직 남은 땅 2필지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아무에게도 말 안 한 거. 아버지는 천천히 몸을 돌리시며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그건 지은이를 위해 남겨둔 거야. 아이 장래 생각해서. 그 말에 고모는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그게 무슨 뜻이야? 우리가 당신 친형제 아니야? 우리랑 같이 평생을 살아놓고 이제 와서 딸한테만 남겨?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격해졌고 나는 더는 참지 못하고 방문 앞까지 다가갔다. 고모, 아버지 지금 편찮으세요. 이런 얘기는 나중에 하시죠. 하지만 고모는 나를 뚫어지게 쏘아보며 말하듯이 외쳤다. 이젠 이 계집애가 우리한테 명령이야? 말을 마르기도 전에 삼촌이 들이닥쳤다. 아마 고모가 부른 모양이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삼촌은 거칠게 말했다. 형, 솔직히 말하자. 지금 남은 땅 우리한테 줘. 공평하게. 그리고 당장. 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얼굴은 이미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하지만 삼촌은 멈추지 않았다. 형은 평생 우리한테 다 줬잖아. 그런데 지금 와서 왜 멈추는 거야? 딸년 크니까 재산이 아까워졌어? 나는 속이 들끓는 걸 간신히 억누르며 삼촌을 향해 말했다. 삼촌, 제발요. 하느님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아버지, 지금 병 중이세요. 그런데 삼촌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을 뿐이다. 이젠 여자애들이 가족 일에 끼어드는 세상인가? 형, 결정 내려. 지금 당장. 아버지는 고요히 입을 열었다. 그 땅은 지은이 이름으로 해놨어. 걔도 뭔가는 있어야지. 그 말에 고모는 비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땅까지 딸년한테 넘기겠다는 거야? 그럼 금부치도 챙기겠네?
그들은 그렇게 방을 나갔다. 말은 남기고 고함은 퍼붓고 숨막히는 침묵만 남긴 채 아버지의 호흡은 거칠어졌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엄마가 허둥지둥 약을 들고 달려오셨지만 아버지는 손을 들어 거절하셨다. 아니야. 아직은 지금은 안 돼. 나는 물잔을 들고 급히 다가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하지만 마음속엔 이미 차디찬 돌덩이 하나가 내려앉아 있는 듯했다. 다음 날 삼촌은 진짜로 다시 찾아왔다. 손에는 문서 한 장이 들려 있었다. 형, 그냥 사인만 해. 나중에 괜히 말 나오면 서로 피곤하잖아. 아버지는 조용히 서류를 훑어보시며 낮게 말했다. 며칠만 더 줘. 그러자 고모가 뒤에서 냉수 섞인 말투로 끼어들었다. 며칠 왜? 딸년 시집 보낼 준비라도 하게? 혼수도 줘야 되고 금부치도 땅도 줘야 되니까.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셨고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나는 고모를 향해 또렷하게 말했다. 고모, 아버지는 평생 당신들 위해서 살아오셨어요. 지금 이 늦은 시기에 자신이나 제 아이를 위해 무언가를 남기고 싶어 하시는 게 그렇게 못마땅하세요? 고모는 바로 고함을 쳤다. 그래서 뭐? 말대답은 끝내주네? 이래서 딸년들 너무 공부시키면 안 된다니까. 삼촌도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듯 말했다. 형, 우리도 바빠. 결론 내자. 지금. 엄마는 그날 저녁 내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다. 이 모든 게 그날 그 싸움의 후유증이야. 그날 이후로 다 망가졌어. 나는 매일 아버지의 몸 상태가 조금씩 무너지는 걸 느끼며 지켜보았다. 단지 육체적인 쇠약이 아니었다. 마음 깊은 곳까지 조용히 천천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걸 아버지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다. 어느 아침 엄마는 조용히 기도를 드리고 계셨고 나는 부엌에서 반찬을 꺼내러 잠시 나간 사이였다. 돌아오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건 낯선 침묵이었다. 마당을 지나 거실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아버지가 바닥에 쓰러져 계셨다.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고 오른손은 축 늘어져 있었다. 얼굴도 한쪽이 굳은 듯 일그러져 있었다. 아빠. 나는 비명을 질렀고 엄마도 황급히 달려왔다. 아버지는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입술은 떨리고 말은 되지 않았다. 나는 곧장 옆집 아저씨를 불렀다. 아저씨는 뛰어오며 아버지의 맥을 짚더니 단호히 말했다. 지금 바로 병원 가야 해요. 뇌에 이상이 온 것 같아요. 검사 결과는 심각했다. 아버지의 뇌 한쪽에 손상이 생겼고 이제 말도 걷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의사의 말에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필요한 건 다 하세요. 제발 살려만 주세요. 아버지는 말도 없이 고개만 작게 끄덕이셨다. 병원에서는 매일이 전쟁이었다. 약이 떨어질까 봐 불안했고 주사값은 자꾸 늘어났다. 엄마는 결혼 때 받았던 팔찌를 조용히 금은방에 팔았다. 생활비에 보탤 생각뿐이었다. 나도 내 방에 있던 자잘한 물건들을 하나씩 들고 나가 팔았다. 그래도 아버지의 약은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자 아버지의 오른쪽 몸은 완전히 마비되어 갔다. 손도 발도 움직이지 않았다. 어느 날 아버지는 남은 쪽 손가락으로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문 쪽을 가리키셨다. 나는 그 눈빛을 보고 혹시 삼촌이나 고모가 오는 줄 알았다. 잠시 뒤 병원에서 퇴원을 권유했고 우리는 아버지를 집으로 모시고 왔다. 그 익숙한 마당, 그 햇살, 그 문턱,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단 하나 아버지만은 예전의 아버지가 아니었다. 작은 방 하나를 아버지를 위해 꾸몄다. 침대 옆에는 약과 물, 옷과 수건을 준비해 두고 나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약을 드리고 몸을 닦아드리고 작은 몸짓 하나도 읽어내려 했었다. 어느 날 나는 조용히 물었다. 아버지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나는 노트와 펜을 꺼냈다. 그분은 한동안 무언가를 쓰시려다 이내 펜을 놓으셨다. 마치 이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는 듯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그 무렵 삼촌네 딸 결혼 준비가 한창이었다. 골목은 북적거렸고 음악은 밤까지 이어졌고 알록달록한 조명이 골목을 덮었다. 반면 우리 집은 침묵 그 자체였다. 엄마는 멍하니 말하셨다. 저 불빛이 예전엔 우리 마당 그림자도 스치지 않았는데.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언젠가 아버지의 그림자 아래에서 자랐던 내가
이젠 그분의 그림자가 되어버렸다는 걸. 아버지가 침대에 누운 지 몇 주가 지났을 무렵 아버지의 눈동자에서조차 감정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마치 이 세상과의 연결이 서서히 끊어지고 있다는 듯. 어느 날 나는 아버지의 약을 사러 나갔다가 오래된 가게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그곳은 예전에 아버지가 손수 이군 가게였다. 우리 집의 생계를 지탱해주던 소중한 곳이었다. 그런데 그날은 셔터에 낯선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고 밖에는 새로운 간판이 매달려 있었다. 나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아무런 말도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마치 그 자물쇠 하나가 우리 가족의 모든 시간과 수고를 조용히 봉인해버린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엄마에게 이야기했다. 엄마, 그 가게 말이에요. 요즘 매일 물건이 들어와요. 간판도 바뀌었어요. 삼촌 이름으로. 엄마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조용히 말했다. 며칠 전에 삼촌이 새 사업 얘기하는 걸 들은 적 있어. 근데 그 가게는 원래 너희 아빠의 손으로 일군 곳이잖니? 나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제는 그게 우리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날 저녁 나는 직접 삼촌 댁으로 향했다. 작은 엄마가 문을 열어줬고 삼촌은 서재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삼촌, 그 가게요 창고로 바뀌었다면서요? 삼촌은 얼굴을 굳히며 짜증스럽게 말했다. 그래서? 이젠 내가 우리 회계라도 맡았냐? 그 가게는 우리 가족의 생계였어요. 아빠가 손수 만든 소중한 공간이었잖아요. 삼촌은 펜을 책상에 탁 놓고 의자를 돌려 나를 외면했다. 그러더니 비웃듯 말했다. 지은아, 넌 여자야. 이런 일에 끼어들지 마. 아버지 간호나 잘해. 장사는 어른들이 알아서 한다. 나는 담담하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저는 우리가 가진 권리를 되찾고 싶을 뿐이에요. 우리 몫을요. 삼촌은 헛웃음을 치며 말했다. 권리? 그걸 내가 말해? 여자의 주제에? 너 같은 애들은 질문은 해도 결정을 못해.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이젠 시대가 달라졌어요. 저도 여자지만 약하진 않아요. 삼촌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하, 두고 보자. 아버지도 간수 못하는 애가 무슨 장사를 해? 그건 너 같은 애들에겐 어울리지 않아. 나는 더는 말하지 않았다. 조용히 돌아섰지만 그날 밤 내 안에 처음으로 불꽃이 일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법적으로 가야겠다. 엄마에게 그 뜻을 전하자 엄마는 놀라고도 걱정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나는 오래된 서류를 들고 동사무소로 향했다. 직원은 신중하게 말해주었다. 서류가 진짜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날 밤 나는 아버지 옆에 조용히 앉아 속삭였다. 아버지, 전 아버지의 모든 걸 지키고 싶어요. 다 되찾고 싶어요. 아버지는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 눈빛은 마치 정말 괜찮겠니? 하고 묻는 듯했다. 그 이후 집안의 짐은 엄마와 내 어깨 위로 완전히 올라앉았다. 아버지는 말도 없고 손짓조차 힘들어졌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간병은 반복되었고 생계는 점점 벼랑 끝에 몰리고 있었다. 엄마는 어느 날 조용히 말했다. 지은아, 아무래도 동네 집 몇 군데 청소라도 해야겠어. 당장 쌀값도 걱정이야.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안 돼요, 엄마. 제가 할게요. 다른 일 찾아볼게요. 엄마는 내 어깨를 조용히 쓰다듬었다. 우리 지은이 아버지 돌보고 집도 지키고 모든 게 내 어깨 위네. 나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다.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그날 밤 아버지는 문 쪽을 바라보다가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가리켰다. 나는 곧장 알아챘다. 엄마 일 나가신 거죠? 아버지의 눈에는 죄책감이 담겨 있었다. 마치 스스로를 탓하는 표정처럼. 나는 손을 꼭 잡고 말했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 다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골목 사람들의 시선은 늘 차가웠다. 엄마가 새벽 시장에서 일하는 걸 보는 여자들은 가끔 안쓰러운 듯 때론 비웃는 듯한 시선으로 수군거렸다. 저 집도 참 옛날엔 잘 나갔는데 그 말들이 가슴에 박히는 비수처럼 날카로웠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남긴 것들을 반드시 지켜야 했으니까. 엄마는 그 모든 걸 묵묵히 견디셨다. 매일 동네 두 집에 가서 청소하고 설거지하며 그날 번 돈을
내 손바닥에 조용히 올려주셨다. 지은아, 오늘은 25만 원이야. 꼭 필요한댔어? 나는 방 구석에 놓인 오래전부터 아무도 손대지 않았던 재봉틀을 꺼내 천천히 닦았다. 오일도 넣고 낡은 천 조각으로 테스트도 해보았다. 그날 오후 동네의 빈블라 아주머니가 딸아이 옷 몇 벌을 가져왔다. 이틀 뒤에는 순자 이모가 찾아와 주문을 넣었다. 조금씩 일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방 한켠은 어느덧 작은 작업장이 되어갔다. 우리 가족 모두의 손끝에 작은 희망이 묻어나는 곳이었다. 어느 날 엄마가 조심스레 말을 꺼내셨다. 지은아, 순자 이모가 그러는데 아는 가게에서 옷수선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대. 너 한번 알아볼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틀 뒤 엄마는 무거운 얼굴로 돌아오셨다. 혼자 사는 딸이라 시간 맞춰 일하기 어려울 거라고 하더라. 안 된대. 나는 엄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엄마. 우리 천천히 우리 방식대로 키워나가면 돼요. 아빠는 매일 나에게 작게 손짓하거나 발끝을 가리키셨지만 말은 전혀 하지 못하셨다. 나는 그럴 때마다 아빠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아빠가 우리를 이렇게 강하게 키웠잖아요. 이제 저희가 해낼 차례예요. 집안 분위기는 조금씩 안정되어 갔다. 하지만 골목 어귀에서는 우리 집 얘기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병석에 누워있고 엄마는 식모살이하고 딸은 옷이나 꿰매고 있대. 저 집은 다 끝난 거지 뭐. 어느 날 두 아주머니가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제는 대꾸할 시간조차 없었으니까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다. 그즈음 나는 문득 생각났다. 아빠 이름으로 된 땅이 아직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서랍 깊숙한 곳에서 문서들을 꺼내고 정리하기 시작했다. 몇 장은 빠져 있었고 아마 아빠가 생전에 정리하지 못한 것들이었을 것이다. 나는 변호사를 찾아가 서류를 보여주었다. 그는 말했다. 이 문서들을 완비하고 법적 권한을 확보하시면 충분히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길이 보였다. 하지만 그 길은 어둠으로 가득한 골목 같았다. 이제 내 하루는 바느질, 서류 정리, 약 챙기기, 청소, 엄마 도와드리기까지 단 한순간도 쉴 틈이 없었다. 어느 아침 나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갑자기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가 멈췄다. 나는 기계를 끄고 곧장 아빠 방으로 달려갔다. 아빠, 괜찮으세요? 아빠는 천천히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숨이 조금씩 가빠졌다. 나는 그 손을 잡았고 차가운 땀이 손끝에 번져 있었다. 손가락도 차가워지고 있었다. 나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예전에 약을 타던 동네 병원에 전화했지만 일요일이라 문이 닫혀 있었다. 아빠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고 다리엔 경련이 오고 얼굴은 새하얘졌다. 나는 물을 가져다 드리려 했지만 손은 떨리고 목은 막혀 아무것도 마시지 못하셨다. 나는 긴 숨을 들이쉬고 급히 얇은 외투 하나를 걸쳐 입고 삼촌 집으로 달려갔다. 문을 두드렸다. 조금 있다가 작은 엄마가 문을 열었다. 무슨 일이야, 지은아?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가 너무 위급하세요. 병원에 모셔가야 해요. 작은 엄마는 안쪽으로 소리쳤다. 여보, 지은이가 왔어요. 형님께서 위독하시대요. 삼촌은 안에서 셔츠에 바지를 챙겨 입고 나왔다. 아무래도 어딘가 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눈치였다. 그는 나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차갑게 말했다. 지은아, 나 오늘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있어. 알지? 나라고 모든 걸 다 들어줄 수는 없어. 삼촌은 그렇게 말했다. 삼촌, 아빠가 지금 위독하세요. 병원까지만이라도 데려가야 해요. 차를 빌려주시든 아니면 택시비라도 주세요. 나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간청했다. 삼촌은 의자에 앉아 고개를 돌렸다. 지은아, 나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 알아서 해. 그 말에 무릎이 꺾였다. 나는 비틀거리며 돌아섰다. 눈물은 흐르고 있었지만 울 여유는 없었다. 지금은 달려야 할 때였다. 도움은 이웃집에서 왔다. 골목 끝에 사는 아저씨가 차를 내주셨다. 그 덕에 겨우 아빠를 시내 병원으로 모실 수 있었다.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2번째 뇌졸중입니다. 이번엔 훨씬 심각하네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심장이 멈췄을 수도 있었습니다. 나는 벽에 기대어 숨을 죽였다.
엄마는 병실 바닥에 주저앉아 눈을 감고 기도하듯 속삭이셨다. 그 어떤 말도 어떤 손짓도 남지 않았다. 그날 밤 병원 구석 의자에 앉아 나는 아빠 명의의 땅 문서를 꺼냈다.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나는 본능처럼 느꼈다. 아빠는 더 이상 말씀도 듣지도 못하셨다. 그분의 눈빛 속에는 끝이라는 단어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외쳤다.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해.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야. 엄마가 내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그치?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사실 이 순간에는 기도보다 약이, 희망보다 돈이 필요했다. 이틀이 지났다. 아빠는 여전히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계셨다. 숨은 때때로 거칠게 올라왔다가 곧 작아졌다. 마치 이 세상을 떠날지 말지 스스로도 갈피를 못 잡는 듯했다. 그날 밤 아빠가 잠깐 눈을 떴다. 나는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그분은 내 얼굴을 보고 손을 들려 했다. 나는 얼굴을 가까이 대고 물었다. 아빠, 뭐 말씀하고 싶으세요? 아빠의 손끝이 떨렸다. 나는 재빨리 메모지와 펜을 꺼내 손바닥 위에 펼쳤다. 아빠는 겨우 한 단어를 남기셨다. 미안. 나는 울음을 참지 못했다. 그리고 그날 밤 병실의 모니터 소리가 점점 느려졌다. 의사가 들어왔다. 죄송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시간이 멈춘 듯했다. 엄마는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터뜨렸고 나는 그녀의 어깨를 껴안고 울었다. 아빠는 조용히 아주 오랜 시간 견뎌온 싸움을 마치고 세상을 떠나셨다. 단 한 번도 누구를 원망하지 않은 채로. 병실엔 정적이 흘렀다. 의사는 서류에 사인을 하고 간호사는 병실을 정리했다. 그리고 우리는 아빠의 몸을 조용히 집으로 데려왔다. 집에 도착하니 몇몇 이웃과 친척들이 모여 있었다. 장례식장 분위기 속에서 삼촌과 고모는 흰 옷을 입고 침묵 속에 서 있었다. 나는 그들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자 엄마는 그제야 크게 소리내어 우셨다. 나는 엄마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내 안에서는 뭔가가 영영 끝나버린 듯했다. 슬픔, 분노, 그리고 긴 침묵 속에서 자라난 증오. 이제 그것이 내 존재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문이 열렸다. 삼촌이 들어왔다. 그와 함께 그의 아들도 있었다. 그들은 단지 조의를 표하러 왔다. 형님은 우리에게 전부였어요. 엄마는 시선을 떨구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삼촌은 말했다. 이제 이 집은 너희 둘에게 너무 큰 것 같구나. 혹시 원하면 일부를 우리에게 넘겨줘. 팔아서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삼촌, 돌아가세요. 나는 문을 가리켰다. 오늘 같은 날에는 그냥 가주세요.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살아갈 겁니다. 삼촌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그의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따라 나갔다. 다음 날 고모가 찾아왔다. 고모부가 가셨으니 우리도 이제 의지할 데가 없어. 나는 대답했다. 고모가 말한 그 땅은 아빠 명의였습니다. 지금은 저희 거예요. 의심되면 법원에 가세요. 고모는 아무 말도 못했다. 조용히 앉아 있다가 일어나 나갔다. 아빠의 기억은 집안 구석구석에 남아 있었다. 물건은 그대로였지만 아빠는 더 이상 거기 계시지 않았다. 내 마음속엔 하나의 결정이 단단히 굳어졌다. 더 이상 아무도 용서하지 않겠다. 땅, 가게, 집 모두 우리 것이었다. 아빠의 마지막 숨결이 나에게 새로운 싸움을 준비하게 했다. 아빠가 떠난 후 우리 삶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마당 벽에는 아직도 아빠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방 안의 적막은 아빠의 존재를 느끼게 했다. 엄마는 말수가 줄었고 나는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이며 밤을 쉽게 넘기려 애썼다. 며칠이 그렇게 지나갔다. 삼촌과 고모에게선 아무 소식도 없었다. 그날 밤 엄마는 잠들어 있었고 나는 옥상에 앉아 휴대폰 불빛으로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하늘은 맑았고 아빠가 그곳에 서 계셨다. 하얀 옷을 입고 머리는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언제나 보던 그 온화한 얼굴이었다. 아빠는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지은아, 하늘은 반드시 정의를 실현한다. 내가 견뎌낸 모든 고통 그분이 직접 갚아줄 것이다.
하지만 마음을 굳게 닫지 말거라. 나는 갑자기 눈을 떴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고 심장은 요동치고 있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이른 아침, 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급히 문을 열었다. 마을 이웃 재훈이 얼굴이 창백한 채 서 있었다. 지은 누나, 소식 들으셨어요? 만옥 삼촌 창고에 어젯밤 불이 났대요. 전부 다 타버렸대요. 수천만 원어치 물건이 전소됐어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재훈은 말을 이어갔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집도 같이 불탔대요. 불길이 거기까지 번졌어요. 나는 다급히 물었다. 아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는 목이 메인 채로 말했다. 빠져나오지 못했대요. 이모가 정신을 잃었어요. 삼촌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몰랐고 재훈은 떠났어요. 나는 안으로 들어왔고 엄마는 이미 깨어 계셨어요. 모든 이야기를 말씀드리자 엄마는 조용히 듣기만 하셨어요. 오랜 침묵 끝에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 집에 가야 하지 않겠니? 나는 엄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직은 안 돼요. 지금 그 사람들은 우리에겐 질문거리일 뿐 답은 아니에요. 점심 무렵 마을 전체에 소문이 퍼졌어요. 민수 씨 가족에게 무슨 일이 났대. 그때 순자 이모가 문 앞에 와 계셨어요. 지은아, 잠깐 들어가도 될까? 이야기 좀 하자. 내가 문을 열었고 이모는 마루에 조용히 앉으셨어요. 엄마도 곁에 앉으셨죠. 딸아,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너희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고 너희를 외롭게 놨어. 결국 우리도 모든 걸 잃게 됐구나. 나는 엄마를 바라봤고 엄마는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꿈에 나왔어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순자 이모가 내 발에 손을 대려 하셨고 나는 손으로 살짝 막으며 말했어요. 이모, 괜찮아요. 우린 가족을 지킬 줄 알아요. 이젠 아버지의 영혼도 평안하실 거예요. 그날 아침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보셨고 나는 재봉틀을 멈추고 문을 열었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어머니와 이야기 좀 하려고요. 문을 열자 엄마는 손수건을 옆으로 치우며 놀란 듯 말했어요. 무슨 일인가요? 민수 삼촌은 고개를 떨군 채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우리가 단지 친척이 아니라 죄인으로 왔어요. 우리가 저지른 일 마냥 누군가 우리에게 그렇게 했다면 우린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바닥에 조용히 앉았고 삼촌은 말을 이으셨어요. 우리는 너희 아버지께 너무 큰 잘못을 했어요. 그분이 아플 때 아무 도움도 되지 못했지. 그분의 고통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아무것도 못했어요. 나는 아직도 형님의 마지막 숨소리를 들리는 듯해요. 엄마의 눈엔 눈물이 고였지만 입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그때 삼촌은 주머니에서 몇 장의 종이를 꺼냈어요. 이건 땅과 가게에 대한 진짜 서류예요. 우리가 가져갔던 모든 것 이제 돌려줄게요. 너희 아버지의 노력, 그리고 너희 둘의 권리예요.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주장도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 그 벌은 하늘이 이미 내렸어요. 이젠 용서만 바랄 뿐이에요. 잠시 후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민수 씨, 당신은 내 남편의 동생이에요. 그 사람은 항상 당신을 가족처럼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도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그 순간 내 머릿속에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꿈, 그 말, 마음을 굳게 먹지 마라. 나는 종이를 옆에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어요. 삼촌, 당신이 이 모든 걸 제때 했더라면 우리 아버지의 마지막 숨결이 조금은 편안했을지도 몰라요. 당신이 문을 닫아버린 그 순간, 그건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이에요. 민수 삼촌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내가 그 순간의 가해자라는 거 알아. 나는 깊게 숨을 쉬며 말했어요. 저는 아직 삼촌을 용서할 수 없어요. 삼촌은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신께 용서를 빌 수밖에 없겠지. 그들은 조용히 돌아갔고 문이 천천히 닫혔어요. 엄마는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내가 한 말 다 옳았어. 하지만 마음에 짐을 지고 살지는 말자. 나는 대답했어요. 아빠가 평생 만들어 온 모든 것, 그걸 저는 잊지 않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민수 삼촌이 다시 왔어요.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죠. 형수님, 단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죄책감에 짓눌려 숨도 못 쉬겠어요. 살아있어도 사는 것 같지 않아요. 엄마는 그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민수야, 이제 그건 지은이가 결정할 일이야. 그 아이가 내게 용서를 줄지 말지는 그 아이 마음이야. 삼촌은 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은아, 이미 지나간 일은 되돌릴 수 없어. 하지만 죽기 전에 내 마음만큼은 편하게 해주고 싶다. 나는 조용히 삼촌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삼촌, 제 아빠를 죽인 사람은 낯선 누가 아니라 바로 삼촌이에요. 아빠의 선함에 등을 돌렸고 그분이 병들었을 땐 뒤돌아섰고 마지막엔 문까지 닫아버렸어요. 삼촌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 나는 죄인이야. 그렇다면 용서가 아니라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해요. 그날 밤 다시 꿈을 꿨어요. 아빠가 서 있었어요. 이번에는 얼굴에 평온이 있었어요. 기다림과 이해 그리고 포기. 딸아, 너 정말 많이 참았구나. 우리가 못한 말 내가 대신 해줬구나. 이제 그만 놓아줘. 용서하고 나면 너도 자유로워질 수 있어. 나는 눈을 떴고 새벽이었어요. 그날 오전 현관문 앞에 민수 삼촌이 또 서 있었어요. 예전처럼 오만한 눈빛은 없었고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그 안엔 아빠의 낡은 물건들이 담겨 있었어요. 편지 한 장도 있었죠. 지은아, 내가 언젠가 진실을 말하길 바란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는 밖으로 나갔고 그는 여전히 거기 서 있었어요. 삼촌, 아빠는 항상 마음을 굳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마 지금이 그 말이 필요한 순간인 것 같아요. 저 삼촌을 용서할게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아빠는 자신을 다 내어주셨어요. 그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희생이었어요. 삼촌은 고개를 숙이며 돌아섰어요. 나는 아빠의 물건이 담긴 가방을 아직도 거실 구석에 놓여있던 작은 평상 위에 조심스레 올려두었어요. 아빠, 저는 용서했어요. 아빠가 말했던 대로요. 하지만 이제 그 누구도 아빠의 자리를 대신할 순 없어요. 그리고 제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복수를 넘어서 아버지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한 딸의 성장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정의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저희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많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평안한 하루하루가 되길 바래요.